네, 굿모닝 인포맥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제약바이오 얘기를 좀 해볼까요? 유튜브 원리버 강하나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약바이오 얘기 하나하나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코스닥 우리 투자자분들 투자 패턴을 좀 보니까 7월에는 대량 매도했던 종목들 8월 들어서는 매수했다. 대표적으로 알테오젠, 삼천당 제약 이런 것들 좀 꼽히거든요. 7월, 8월 요 변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사실 모멘텀에 따른 투자 변경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모멘텀이 없다가 생긴 겁니까? 아니면 이제 모멘텀이 다가올수록, 다가올수록. 아니면 새로운 모멘텀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뭐예요? 결국에는 이제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새로운 게 생긴 건 아니고 9월 23일에 키트루다 SC제형의 승인 예정일이 있고요. 네. 10월 1일에는 출시를 앞두고 있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동안 알테오젠은 코스피 이전으로 최근 관심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회사 측에서 코스피 이전을 내년 말 정도까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저는 내년에 해주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내년 초까지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최근에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한 하락도 조금은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 기업의 가치는 크게 변하지 않아서 오히려 그때 기회로 보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세제 개편안 때문에 알테오젠은 10억 원 정도를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세제 개편안이 조금 개정이 된다면 그로 인한 상승을 다시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런 요소들이 언급이 되고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런 순매수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삼천당제약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렇게 증여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삼천당제약의 에스페스라는 플랫폼 이게 비스터디라고 해서 동등성을 입증하는 데이터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모멘텀이 있다 하더라도 네. 주가가 안 움직이거나 뭔가 네. 이럴 때도 상당히 우리가 시장에서 많이 목도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약간 금리 인하 얘기가 쭉 나오면서 네. 이게 또 영향을 받나 이런 생각도 거시적으로는 드는데 이것도 영향이 좀 있어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네. 바이오 하면은 금리 인하가 그렇죠. 가장 네. 대표적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확률이 올라갈 때 바이오가 또 올라가고 금리 인하 확률이 또 떨어질 때 지표들이 다 발표가 되잖아요. 대표적 수혜주니까. 그렇죠. 네. 지표들 PPI, CPI 이런 것들이 다 발표가 될 때마다 금리 인하 확률이 변동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바이오 섹터까지 항상 영향을 주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보면 또 하나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의 중심에 있는 위고비 사실 마운자로가 이제 1112 마운자로가 그 후발 주자인데 네. 반응에 있어서는 이제 최근에 반응들을 이제 볼 수 네.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도 받아볼 수가 있으니까 근데 1차 완판됐다. 이젠 2차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럼 반응이 좋은가 봐요.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마운자로 같은 경우 미국에서도 위고비의 시장 점유율을 이겼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 만큼 늦게 나왔지만 후발주자지만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마운자로의 인기는 체중 감량 효과가 위고비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위고비 같은 경우 평균적으로 13에서 15%의 체중 감량 효과를 얘기하는데요. 마운자루는 20% 이상의 체중 감량 효과를 발표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중 감량 효과에 있어서의 우위가 결국은 이런 인기몰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일론 머스크도 위고비를 처방받다가 마운자로로 변경을 했거든요. 미국 이름은 또 젯바운드니까 젯바운드를 변경했다라고 X 트위터에 올린 만큼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체중 감량 효과는 어디서 나오냐? 위고비는 단일 작용제, GLP-1 단일 작용제고 마운자로는 이중 작용제예요. 어떤 얘기, 어떤 차이예요? 그러니까
위고비는 GLP-1만을 작용하는 GLP-1 유사체만을 작용하는 단일 작용제인데 마운자로는 GLP-1과 GIP 이 두 가지를 둘 다 작용을 하는 이중 작용제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GLP-1만으로도 효능이 있는 건 우리가 위고비 덕분에 알잖아요. 뭐 그 이전에 삭센다도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고, 근데 GIP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 반응이나 이제 대사 개선도 같이 병행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너지가 있는 이 두 타겟이 더 큰 체중 감량 효과를 이끌어내주는 거죠. 네. 그래서 2주 만에 뭐 1차 물량은 모두 소진했다는 네. 게 인기가 많아서도 있지만 1차로 이제 초도 물량 같은 경우 좀 적게 들어서 네, 뭐 맞습니다. 그런 것도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마운자로 등장으로 인해서 위고비 가격이 네. 내려갔다. 네네. 많이 내려갔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사실 근데 판매 가격이 내려가는 건 소비자한테는 뭐 반가운 일일 수 있지만 이 어떤 수익성 측면에서는 여기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면 네, 안 좋아질 수 맞습니다. 있으니까 이 측면에서는 어떻게 봐야 돼요? 사실 이런 가격 경쟁이 타사 진입 장벽을 좀 높여주기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미 괜찮은 약들, 레퍼런스가 있는 약들의 가격 경쟁이 시작되면 다른 기업들이 진입을 할 때 그것보다 비싸게 팔기도 조금 애매하고 더 나아가서는 원료 자체의 양이 적어야 더 싼 거잖아요. 아무래도 적게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효능도 좀 잘 나와주고 가격 경쟁력도 좀 있어줘야 경쟁력이 있는 양들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가격 경쟁이 다른 기업들의 진입 장벽도 높여주고 있는 거고 오히려 경쟁은 더 심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 자체가 시장을 막 죽인다라고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시장성을 좀 확장시켜주는 이게 너무 비싸서 투여를 하지 못했었던 사람들도 약간은 시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요소들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가격 차이가 좀 있잖아요. 네. 뭐딱 얼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맞아요. 예를 들면 40만 원대였는데 20만 원대가 됐다. 이런 것도 이제 보거든요. 그럼 너무 많이 거의 반값이니까 뭐랄까 기존에 너무 비싸게 받았던 건지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 건지 가격도 상당히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일단 미국보다 싸요. 아, 그래요? 근데 마운자로는 일라일릴리 거잖아요. 네. 일라일리는 미국 회사고 그런데 거기보다 싸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더 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사실 전 세계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우리나라가 뭐 비싸게 파는 나라는 아니니까 가격이 비싸다고는 할 수는 없다. 다만 이제 절대치는 좀 비싼 편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제 비만약 연장선상에서 얘기를 해보면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들 좀 목도하고 있는데 올릭스 얘기 좀 해볼까요? 2달 만에 120% 올랐다. 네. 이런 얘기들.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 개발 일랄릴리와 이제 함께 한 그런 이슈도 있고 경쟁력은 뭐라고 보십니까? 올릭스. 올릭스는 RNA 플랫폼을 보유한 기업인데요. RNA. 네, RNA 중에서도 네. 우리가 코로나 때는 mRNA를 되게 많이 들었었잖아요. mRNA는 단백질을 이제 만드는 RNA 종류 중 하나라고 한다면 RNA는 뭐예요? 조금 쉽게 얘기하면. RNA는 단일 가닥의 유전자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전자 정보. 우리가 DNA라고 하면은 유전자잖아요, 그냥. 네네. 근데 DNA를 반으로 좀 쪼갠 DNA가 두 가닥이라고 하면 이중 가닥이라고 하면은 RNA는 단일 가닥입니다. 그래서 되게 불안정해요. 되게 많이 분해가 되기도 하고 분해가 잘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전달하고자 하는 곳까지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mRNA 같은 경우에는 LNP라는 지질막을 이용해서 LNP라는 상자에 싸서 mRNA를 집어 넣어서 이제 전달을 하면서 코로나에 대응을 할 수 있는 단백질 항체를 만들 수 있었던 거고요. 이런 RNAi 올릭스는 RNAi거든요. RNA 간섭이라고 합니다. RNAi는요, mRNA에 붙어서 단백질 형성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mRNA랑 반대되는 역할을 하는 게 RNAi, 올릭스의 기술인 거고 그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RNAi 기업이 또 많지는 않아요. 우리나라에 많지는 않고 글로벌리는 좀 많은 편인데 우리나라에 많지 않습니다. 일라일리와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 게 가장 큰 부분은 메쉬입니다. 대사이상 지방간염 쪽이 메인이고 그 이외가 심혈관이랑 대사질환 쪽. 그러니까 막 비만 치료제를 개발한다 보다는 이제 메쉬를 하는데 그 외에도 좀 논의 중 아니면 적응증을 확장할 의향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임상 단계에서 이미 OLX702A가
어느 정도 메쉬나 이제 간섬유화의 효능이 있다는 걸 확인을 했고 그래서 사간 거죠. 최근에 메쉬 개발사들을 보시면 RNA 쪽에 관심이 있는 회사들이 많아요. 비만 치료제 개발사들을 보면 일라일리랑 노보노디스크가 RNA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도 하고 일라일리의 경우에는 RNA 전문 연구 개발 센터도 만들 정도로 최근 이 두 기업, 비만 대장 두 기업들이 RNA 쪽에 투자를 좀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RNA, 뭐 유전자 정보가 이제 두 가닥으로 봤을 때 이제 한 가닥은 단일 가닥, 좀 불안정한 측면도 있다.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해 mRNA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본적인 설명들을 해주셨는데 올릭스 검색을 해보면 리보핵산 플랫폼 기술 확장성이 부각된다.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네, 리보핵산이 RNA.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그런 네, 개념이죠. 네, 맞습니다. 이해를 우리가 기사를 읽으면서도 좀 해야 아, 됩니다. 네, 이렇게 좀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 좀 넘어가 보면 GLP-1 치료제는 이제 비만 나오면서 많이들 네. 아실 거예요. GLP-1 D&D 파마텍이 개발 중인 경구용 GLP-1 치료제 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주사제 대비해서 어떤 경쟁 우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점이 좀 좋은 거예요? 심플하게 경구용은 편의성에 있어서는 다른 약들보다 그쵸? 경구용 복용하는 약은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하는 약이잖아요. 주사제는 싫어하시는 분들도 꽤나 있으실 거고 아무래도 좀 두려움이 앞선 분들도 생각보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구용 자체에 대한 편의성은 우리가 논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경구용이기 때문에 무조건 선호된다 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나온 경구용 비만 치료제들의 데이터를 보면 효능에 있어서 주사제형을 이기지 못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그냥 주사제로 투여를 하는 게 흡수율도 더 좋기 때문에 용량이 좀 더 적어도 효능이 더 잘 나오는 주사제형은 한동안은 메인 플레이어로 이 비만 치료 시장을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또 봐야 되는 부분은 이런 경구용 시장이 고도 비만 환자보다 이런 비만 치료를 받다가 중단을 하는 환자들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환자들의 유지요법으로도 경구용을 쓸 수도 있고 아니죠. 우리나라는 고도 비만 환자가 너무 적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럼 뭐 중증 아니면 조금 비만인 환자들 아니면 그냥 미용 목적의 비만 환자들의 경우에는 이런 경구용을 써도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10% 초반대의 효능을 올포글리프론이라는 일라릴리의 비만 치료제도 발표를 했기 때문에 10% 초반대가 마운자로 같이 20%라는 엄청난 체중 감량 효과를 발표하진 않고 있지만 주사제용도 중단율이 되게 높아요. 중단율이 되게 높기 때문에 유지요법으로서 경구용도 여전히 시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편의성 아니면 이제 고도 비만이 아닌 환자들에 대해서는 경구용 시장 확실하게 업사이드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주사대 대비 경구용이 의미가 있냐? 주사제용도 뭐 장기지 소경을 바꾸면 안 되나요? 아니면 뭐 주사 일주일에 한 번 맞는데 뭐 그걸 누가 아파하냐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주사제형이라서 안 하시는 분도 생각보다 많다고 의사분들이 얘기를 해주고 계시고 아직까지는 경구용 이 먹는 비만 치료제에 대한 니즈나 혹은 기대감이 많은 걸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시가 일라이릴리가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의 임상 데이터를 발표했을 때 기대치 대비 체중 감량 효과가 조금 덜하다고 그날 14%가 빠졌어요. 이 1,000조 원 되는 기업이. 근데 물론 다 반등을 했죠. 마지막으로 확인한 임상 데이터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인식들도 있었고 그때 약간의 과매도 구간이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 정도로 큰 기업이 이렇게 많이 빠진다는 것은 경구용 비만 치료제의 가치가 되게 크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D&D 파마텍의 경구용 비만 치료제도 확실한 효능을 연말쯤에 메세라가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주 효능 데이터를 두 종에 대해서 경구용 치료제 두 종에 대해서 발표하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주사 네. 그리고 경구 이제 먹는 용이 대략 물론 종류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한 네. 10% 효능 차이는 있는 거예요? 뭐 아직까지는 마운자로와 비교를 했을 때는 그 정도로 나오고 있는 거죠. 아니면 세마글루타이드, 위고비에 먹는 게 리벨서스라고 불리거든요. 당뇨 치료제기는 한데 아직 비만으로는 승인을 안 받았지만 그게 15%라고 알려져 있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용량이
얼마나 들어가느냐도 중요하거든요. 리벨섯은 편의성도 조금 떨어져요. 복용을 할 때 공복이어야 되고, 뭐 30분간 뭘 먹으면 안 되고, 거기 더 나아가서 같은 시간에 먹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불편하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좀 편의성이 높은 먹는 비만 치료제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효능 면에서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 정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아니면 뭐 10%보다는 조금 적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주사제형이 효능 측면에서는 훨씬 압도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수요천이 있다. 왜냐하면 그렇죠. 주사에 거부감을 갖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네. 좀 많고, 뭐 말씀하셨지만 고도 비만이 아닌 경우라든지 아니면 처음에는 주사제로 시작했다가 뭐 유지용으로 드시는 분들 뭐 이렇게는 좀 수요가 있다. 그래서 경구용 GLP-1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 이제 어떻게 주사를 맞느냐 먹느냐 요 방법에 따라서 최근에 좀 많이 나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붙이는 주사라고 불리는 마이크로니들 패치 기술에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원제약, 대웅제약, 동아ST 뭐 이렇게 개발에 지금 뛰어들었는데, 붙이는 비만 치료제 이건 그냥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파스처럼 피부에 붙이면은 조금 다른 거는 이제 미세한 바늘을 통해서 약물이 체내로 전달이 되는 붙이면 부분이거든요. 미세 바늘로 들어간다. 뭐. 마이크로 니들 패치형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늘을 통해서 약물이 체내로 전달이 되는 뭐 기술력 그런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게 엄청 작은 바늘입니다.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바늘이라기보다는 1mm 이상 이하의 1mm 이상 이하의 정말 작은. 정말 너무너무 작은 그냥 마이크로 니들 네네. 진짜 정말 작은 니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통증은 뭐 거의 없어요. 그냥 뭐 살짝 따끔하더라도 그냥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주사 공포증이 있으신 분들도 조금 부담이 덜한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대웅제약 아니면 대원제약이 이제 라파스와 개발 중인데,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도 이 패치가 피부에 닿고 그 다음에 바늘이 녹으면서 약물이 방출되는 타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체 적용 결과를 발표하긴 했는데 아직까지 뭐 상용화 된 건 없고요. 27년 이후에 상용화 아니면 뭐 빠르면 26년에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아직 정확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여준 곳은 없어서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경구용 뭐 비슷하게 나온다면 굉장히 또 간편성 면에서는 좋은데, 그렇죠. 아직은 네. 그것까지는 확인된 바는 없다. 자, 카카오 헬스케어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 노보 노디스크와 비만 당뇨 환자를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 협약을 체결을 했고, 비만 치료제 시장이 이제 앞서서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급성장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개발도 진행이 되고 이러면서 디지털까지도 이제 네. 확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까? 해외 기업들 중에서 네. 뭐 빅테크 기업들, 뭐 구글이나 아니면 저 아마존 같은 기업들도 최근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 되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게 정확하게 뭐 어떤 개념인 거예요? 되게 많은 걸 포함하고 네, 있긴 한데, AI 기반의 뭐 신약 계열 플랫폼, AI 진단, 아니면 환자 데이터를 스크리닝하고 그걸 정제해주는 이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AI 디지털 헬스케어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고, 아니면 그런 환자 데이터를 업데이트 해주고 그 환자 데이터를 어느 정도 정제해서 설명하거나 그런 것들도 포함이지만, 의사들이 활용을 하는 것들도 되게 많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들의 그런 정보들, 뭐 비만이나 아니면 이제 당뇨, 그런 인슐린 뭐 이런 수치들을 나타내는 것도 다 디지털 헬스케어나 이런 연속 혈당 측정기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건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 비만 당뇨 환자들이 많아지면서 같이 동반 성장을 하는 거죠. 사실 비만 치료제도 원래는 이제 당뇨 치료제에서 비만까지도 맞아요. 효과가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또 네. 이제 심혈관 질환, 그러니까요. 뭐 알츠하이머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디지털 헬스케어로 확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AI나 디지털 플랫폼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영역도 같이 확장이 되고 성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가 측면을 보면 이게 제약 바이오 자체도 워낙에 꾸준히 상승한다. 뭐 이런 것보다도 약간의 이제 불안감을 투자자들이 네. 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안에서 또 다시 테마로 형성이 되면 이게 뭐 펀더멘탈에 기반한 건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봐야 네. 되는 건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도 되시고 이러실 네,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어떤 관점 보고 계십니까?
사실 이게 그 기업이 사기를 치거나 뭐 자금 조달을 하거나 뭐 이런 거 아니면 뭔가를 정말 크게 실패를 한 게 아닌 이상 결국에는 반등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최근 바이오텍 중에서 특허 얘기가 나오면서 국내 다른 기업과 기술 이전 체결한 게 반환된 사례들도 있었어요. 그 기업도 한 달 동안 30% 반등을 했고요. 오름 테라퓨틱은 파이프라인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임상 자진 처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 플랫폼에 문제가 있어서 처리한 건 아니었지만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일단 바이오에 당한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비슷한 플랫폼으로 BMS라는 글로벌 대형 제약사가 지속적으로 임상을 하고 임상을 확장시켜 나가니까 플랫폼에 문제가 없구나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한두 달 동안 거의 50% 정도 올랐고 하락부는 다 메꾸고 더 오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실패가 아닌 이상, 완전한 실패가 아닌 이상 다 올라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최근에 뭐 조방원 뭐 네.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주도주 역할도 하고 뭐 K컬처 관련된 것들도 네. 돌아가면서 이제 오르고 순환매를 보일 때 바이오는 언제까지 했던 그 기다림이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하고 엮이면서 맞습니다. 이제는 또 바이오가 가나라는 기대감 속에서도 불안감이 여전히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어떤 맞습니다. 식으로 좀 볼까요? 근데 바이오에 투자를 하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오히려 미국 기업들, 네. 최근 경구용 비만 치료제 데이터 발표한 바이킹 테라피틱스는 하루에 40%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네. 그 바이오의 기업도 몇 조 특성이다. 원 되는 회사인데 그런 걸 보여준 거 보면 그러니까 바이오의 특성상 임상 데이터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그로 인한 어느 정도의 업앤다운은 있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 더 불안했었던 건 8월에 학회가 부재했고 최근에 몇 달 동안 기술 이전 계약이 없어요. 근데 이제 학회 시작하지요. 학회는 9월부터 되게 9월부터. 많이 시작을 하고 잠깐만 말씀드리면 폐암학회, 유럽종합학회, 뭐 월드 ADC 샌디에이고, 면역 항암학회, 12월에 미국 혈액학회 이제 연이어네요. 네, 그 매달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매달. 이제 이제부터. 매달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좋은 이슈로 작용을 할 수 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학회가 가장 중요한 모멘텀 중 하나예요. 바이오의 임상 데이터를 발표하거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업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도 좋게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원리버 강하나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